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를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가 좀 더 예측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좀 더 활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보다 더 좀 용기를 좀 내서 이 스트레스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창에 질문이나 의견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을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만이 겪고 있는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좀 어떤 감정들을 좀 느끼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면 댓글창으로 좀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답답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많고요. 불안하시고요. 굉장히 갇힌 느낌. 이렇게 제가 이제 네 가지 색깔로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파란색도 있고요. 파란색은 어떤 감정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울하고 좀 더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빨간색은 어떤 감정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직관적으로? 분노, 막 짜증, 막 이제 이런 감정들이 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좀 있는데, 회색은 또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권태롭고 무기력한 어떤 이런 느낌이 좀 회색하고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검정색 하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감정이 좀 연상되세요?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출구가 없고 암담한 어떤 이런 느낌들이 좀 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좀 사실 이제 경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사실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잃어버린 일상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다시 좀 느끼고 있고요. 뭔가 다시 또, 이 코로나를 좀 극복해 나가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들도 다시 새겨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나갈지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릴지 누구도 이제 예측할 수 없죠. 근데 다만 확실한 것은 뭐가 확실할까요?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 6가지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나가려면 휴식을 잘 취해야 되는데요. 불필요한 긴장을 좀 내려놓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젠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떤 변수라기보다는 좀 상수가 된 시대가 됐는데요. 이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어떤 능력을 좀 길러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면역력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 건강이 좀 주체가 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이제는 이제 여행도 사실은 이제 올 한 해 제대로 못 가셨을 텐데, 좀 더 일상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활동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좀 더 행복을 찾는 거, 음미하는 능력들이 이제 무엇보다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강한 거리 두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면의 용기를 마주하는 어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불필요한 긴장을 좀 내려놓기인데요. 여러분들은 휴식을 할 때 어떠세요? 좀 마음 편하게 좀 쉬시나요? 지금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긴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긴장할 필요가 없을 때도 우리는 불필요한 긴장들을 많이 안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진증후군을 많이 겪는 이유는 저는 절대적인 휴식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휴식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휴식 시간조차도 이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쉴 때조차도 불필요한 긴장들을 계속 우리가 잔뜩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휴식을 취해도 제대로 쉬는 느낌이 좀 들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좀 있으시죠. 뭔가 주말 동안 좀 쉰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면 몸이 송뭉치처럼 무겁다거나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이완을 하지 못하고 좀 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좀 싶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초식 동물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 동물들은 날마다 이렇게 잡아먹힐 뻔한 이런 추격을 당하잖아요. 정말 생존적인 위협을 날마다 이렇게 경험들 하는데 그런 초식 동물과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하고 누가 더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아, 우리가 더 많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물론 이제 생존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날마다 맹수의 위협을 느끼는 초식 동물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초식 동물을 보면 이렇게 날마다 생존적인 위협을 겪다 보면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초식 동물을 관찰을 해보면 너무 여유롭게 추격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또 이렇게 맹수들이 접근을 해도 일정 정도 거리 이상은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또 태연하게 풀을 뜯어먹다가 어떤 사정거리 이상으로 이렇게 추격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물학자나 이 심리학자들이 보기에 이 초식 동물들은 이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없다면 이 생존적 위협을 매일 겪으면서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네들은 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초식 동물들이 추격권에 벗어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긴장된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 이게 정말 크게 이렇게 터져 나오고 이렇게 정말 전심전력을 해서 긴장을 했던 이런 상황이 끝나고 나서 안전한 곳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초식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뭘 음식을 먹을까요? 축 늘어질까요? 축 늘어지기 전에 뭔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연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 그렇죠. 어,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이제 목욕시키고 나서 물기가 이렇게 잔뜩 젖어 있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이 뭘 합니까? 몸을 이렇게 심하게 부들부들 떨잖아요. 왜 떨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몸털기가 물기만을 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굉장히 권태로울 때 이럴 때 몸을 굉장히 이렇게 떨면서 스트레스를 털어내거나 또 새로운 자극들을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또 맹수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몸이 초긴장 상태잖아요. 그리고 벗어나더라도 추격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충격과 긴장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데 그것을 격렬한 몸털기로 인해서 긴장들을 이렇게 배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동물들은 늘어지게 자거나 이제 풀을 뜯어먹거나 이제 이런 여유를 이제 되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위험한 것은 이런 급격한 스트레스가 사실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급성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우리 활기를 되찾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정말 현대인들이 힘들고 괴롭고 소진이 되는 것은 끝이 없는 스트레스,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하고 소진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다 더 휴식의 시간들에 이완을 하고 불필요한 긴장들을 빼고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불필요한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불필요한 긴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긴장과 이완의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게 긴장과 이완의 사이클이 살아있어야지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완해 있구나를 알아차리는데 이 사이클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긴장 모드로 살아가고 있어서 실제로 내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은 불필요한 긴장들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기술이 없이 늘 이렇게 고무줄을 당겨 있는 상태, 이렇게 늘 긴장된 상태, 쉴 때조차도 이렇게 긴장을 풀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압박감이나 몸의 어떤 긴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소진증후군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고무줄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탄성을 잃는 고무줄이 돼서 축 늘어진 고무줄로 살아가거나 굉장히 무기력하죠. 소진을 겪거나 그리고 공황장애도 사실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내려놓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게 신체적으로 이제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질병이 생기거나 돌연사가 이제 벌어지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현대인들이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쉬려면 사실 휴식이라는 말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좀 쉬운 한자인데요. 쉴휴, 숨쉴 식자로 휴식이란 말은 되어 있죠.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휴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쉴휴를 먼저 보면 좌변은 사람인이죠. 우변은 무슨 글자입니까? 너무 쉬워서 나무 목자죠. 그러니까 쉴휴는 사람이 고된 일을 멈추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편하게 쭉 늘어져서 쉬는 거. 이게 이제 쉴휴죠. 그래서 옛날의 시대, 농업이나 이런 산업화 시대에는 이 육체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쉴휴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축 늘어져서 편안하게 쉬는 이 쉴휴가 굉장히 휴식에 중요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육체 노동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 쉴휴만으로는 부족해서 숨 쉴 시기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됐죠. 근데 사실 숨 쉴 시기 중요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쉴휴가 중요한데 이 쉴휴는 긴장을 빼고 이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 늘어지는 거.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냥 멍 때리고 말 그대로 편하게 좀 쉴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숨 쉴 식도 필요하고 쉴휴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숨 쉴 식은 뭐냐? 숨 쉴 식은 스스로자의 마음 심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마음이다. 그러니까 쉴휴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걸 이제 멈추는 게 쉴휴라고 한다면 숨 쉴 식은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이게 숨 쉴 식인 거죠. 숨 쉴 식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 자기 마음,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숨 쉴 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쉴휴는 이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숨 쉴 식은 놀이와 같은 어떤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쉴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비움이나 멈춤이라고 한다면 숨 쉴 식은 체움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뭔가 어떤 기쁨을 채우고 뭔가 행복을 느끼고 오히려 활기를 느끼는 어떤 이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숨 쉴 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 쉴휴만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필요한 긴장을 찾고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디에 많이 스트레스가 몸에 좀 쌓이나요? 어깨에, 그렇죠. 뒷목 이쪽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위의 포인트를 이 어깨에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끝과 귀 볼의 끝과 이 어깨 사이의 거리, 이게 내가 얼마만큼 긴장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 귀와 어깨의 거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ear shoulder distance라고 해서 ESD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ESD는 지금 짧은가요? 긴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할 필요가 없는데 ESD가 짧다라고 느낀다면 이건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숨을 내쉬면서 부드러운 어깨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부드러운 어깨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어깨 긴장을 좀 빼주시면 좀 더 ESD가 길어지겠죠? 근데 너무 이게 만성적인 긴장에 빠져 계신 분들은 긴장을 빼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긴장을 빼지는 못합니다. 마치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사가 아저씨 힘 좀 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머리로는 힘을 빼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 빼는 건 사실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몸이 어떻게 이완되어지는지를 잘 느끼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과긴장을 했다가 이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지금 온라인이지만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깨와 귀의 거리를 최대한 과긴장을 했다 이완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좀 우스꽝스럽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놓습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좀 이완이 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늘 내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려면 ESD에 좀 주의를 좀 주시고요. 너무 좀 이렇게 긴장했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렇게 좀 더 내려놓으시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좀 좋고요. 어떻게 좀 약간 어깨가 좀 가벼워지셨나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좀 이완된 상태에서 잠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푹 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잠이 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 잠겨서 잠들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완을 하느냐?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이제 누워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발가락을 이제 내 얼굴 쪽으로 향해서 힘을 또 주는 거죠. 하나, 둘, 셋 하고 또 힘을 빼주시고 또 두 발을 이렇게 좀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두 발을 좀 들다가 또 내려놓으시고 또 복부에도 힘을 줬다가 복부에 힘도 빼주시고 그다음에 주먹에도 힘을 줬다가 이렇게 힘을 빼주시고 이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있는 이 상완근도 이렇게 힘을 줬다가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악관절도 굉장히 우리가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금니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턱관절에 이상이 있으신 분도 많은데요. 여기도 힘을 줬다가 부드러운 턱 하면서 이렇게 좀 더 힘을 빼주시고요. 이 우리 눈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굉장히 감각 기관 중에서도 이 눈이 굉장히 좀 소진되기 쉬운데 눈도 이렇게 꽉 감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밤에 이제 어두울 때는 뭐 따로 이제 손을 안 가리셔도 되는데 눈을 피로도를 좀 낮추는 건 굉장히 좀 차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빛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좀 덮어주시는 것도 눈의 피로도를 이렇게 낮추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긴장들을 빼고 좀 잠이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깊은 잠에 좀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좀 더 긴장을 좀 빼는 거, 이완이 좀 더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긴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스트레스를 많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경우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심리적 유연성인데 좀 부드러워져야 되죠. 근데 부드러워지려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사람,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마음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긴장을 빼면서 마음의 긴장도 같이 내려놓으시면 좀 좋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 나는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긴장이죠. 나는 이완되어야 돼. 나는 이완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사실 긴장이고요.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늘 애써야 돼. 나는 남한테 절대 패기치면 안 돼. 나는 남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강박들이 전부 다 정신적인 긴장들이죠. 그래서 주먹에 이런 정신적인 긴장들이 어떤 게 있으세요? 나는 늘 애써야 돼. 나는 늘 시간을 아껴야 돼. 이런 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긴장이잖아요. 이 주먹에 힘을 빼면서 늘 애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좀 더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늘 늘 손해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좀 더 정신적 긴장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유연해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내 마음들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정신적 긴장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중에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커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우리 시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커져갔던 시대죠. 뭐 굉장히 또 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대가 됐지만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열리면서 가장 큰 어떤 사회적 변화는 이 불확실성이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또 시대가 좀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일주일 뒤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죠. 그쵸? 정말 우리 시대는 지금 내일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어떤 시대가 됐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좀 확실할 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예측 가능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 현대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이나 점성술 이런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미래를 알고 싶고 뭔가 확실한 상태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확실한 상태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이 불확실한 상황, 특히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인간의 스트레스에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의 요소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암담함을 느끼고 막막하다는 어떤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굉장히 좀 많이 막막하고 뭔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또 이런 느낌들을 시달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굉장히 좀 소진이 와서 병원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안식년 여행을 좀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미 여행도 좀 간 적이 있는데요. 남미 여행을 좀 호기롭게 좀 혼자 예약을 하지 않고 좀 갔는데 제 딴에는 좀 자유롭게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계획하지 않고 여행을 갔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는 뭔가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여행을 갔던 스타일인데 제 인생의 최초로 이 자유여행 예약을 안 하고 정말 불확실성이 저를 이렇게 내맡기는 여행을 처음 한번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 2주간을 굉장히 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저한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참 이렇게 패키지로 올 걸. 지금 이 나이에 뭔 고생인가 이제 이렇게 싶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 2주가 지나니까 서서히 이렇게 먹구름이 좀 걷히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일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거,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안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안식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만 얘기한다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거, 크게 배운 거 딱 하나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좀 길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약간 제 얼굴 보면 좀 어떤 느낌 드세요? 좀 약간 샌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좀 약간 이제 소심하기도 하고 제가 좀 약간은 좀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평가를 하고 다시 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그 자유여행을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즉흥적인 삶의 방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때 최초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병원을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지난 여행을 통해 좀 배우게 됐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그 여행이 굉장히 사실은 큰 값진 경험이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또 제 인생이 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저도 사실 좀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지금 소속돼 있지 않고 사실 프리랜서로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지난 여행이 저한테 이제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지금 우리는 굉장히 길러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나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과거의 저처럼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또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 시키는 것만을 잘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위험하죠. 스스로 무언가 불확실성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좀 더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평가하고 성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찰적 실천 능력이 굉장히 이 시대의 중요한 능력이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또 이런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그 행동하면서 평가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교정해 나가고 보다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성찰적 실천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좀 열리게 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능력들은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
뭐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좀 찾지 못했는데 존 키츠라는 시인이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한테 예술가 후배들한테 이제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로서 네가티브 캐퍼빌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도저히 번역할 수 있는 우리 말을 좀 찾지 못해서 그냥 영어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글쎄 음성적인 어떤 수용 능력? 아니 참 이 말도 좀 뭐 부족한 것 같고요. 뭔가 어떤 마음 비움 능력? 아무튼 뭔가 이런 네가티브 캐퍼빌리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나 이성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뭔가 이렇게 다 논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작품 속에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어떤 불확실한 부분들을 남겨줘야지 어떤 우리 관객들이 감상자들이 좀 더 자기 마음을 좀 담아서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뭔가 이렇게 다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뭔가 확실해 버리면 그걸 예술 작품이라고 사실 우리가 느끼기가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건 네가티브 캐퍼빌리티는 예술가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행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리고 실제로 행동하고 그 행동 자체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못하는지를 성찰하면서 다시 그 행동들을 개선해 나가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즉흥적인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이러한 네가티브 캐퍼빌리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장님 김종 교수님도 많은 이제 마음 챙김 능력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 챙김이 굉장히 좀 필요하죠. 지금 이 순간을 잘 알아차리는 거. 지금 우리 마음을 과거나 미래에서 지금 현재로 되돌려서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은 가장 이제 파괴되기 쉬운 게 현재성입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현재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은 과거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불안증 환자들은 또 그런 지금 당장 닥치지 않는 어떤 미래의 어떤 불안들 속에 이제 빠져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이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이제 과거로 끌려가거나 미래를 이제 끄달리기 쉬운데 그래서 이제 이 현재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라우마 환자들은 자꾸 이제 과거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과거의 기억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몸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부터 이제 떠올라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의 기억들은 몸의 기억이고요. 그것은 단지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재체험. 그래서 이제 리익스피리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리익스피리언스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가 현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재성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이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그라운딩이라는 기법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돌아오려면 감정이나 감각은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지금 이 순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식 상태는 바로 감각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무튼 바닥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지금 내 몸의 감각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 엉덩이의 좌골을 한번 좀 느껴보시고요. 이 엉덩이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보시면 좌골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나요? 이 좌골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이 느낌을 느끼셔도 좋고요. 이 누워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 지금 등이나 몸이 닿아 있는 부분과 닿아 있지 않는 부분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좀 좋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 몸의 감각에 돌아오게 되면 이 감각은 현재입니다. 이 감각은 현재고요. 이 감각에 돌아와서 좀 더 현재를 좀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더 지금 이 시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트라우마 환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2020년 11월 28일 오늘 28일인가요? 11월 28일 나는 지금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나는 안전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보다 더 환기시키게 하는 게 이 현재성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좀 더 내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게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 현재를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 좀 더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능력들을 길러내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댓글창으로 좀 달아주시죠. 이 댓글창이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이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댓글을 안 올리셔서 그렇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확진자라는 또 이런 그 말도 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체중이 좀 늘어나셨죠? 운동도 많이 못하고 요가원이랄지 헬스장 많은 곳이 문을 닫았죠? 그렇다 보니까 루틴이 많이 깨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루틴을 좀 유지했기 때문에 생활에 좀 질서도 있었는데 이게 뭐 많은 곳이 문을 닫다 보니까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질서나 자기 조직화를 좀 하기가 좀 어려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만큼 좀 더 의자에 앉아서 이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운동하는 시간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자세도 굉장히 더 망가지기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윌리엄 하이엄이라는 그런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이 인간의 몸이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웬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이제 있잖아요. 사람은 아니고요. 인형입니다. 엠마라는 인형인데 이 윌리엄 하이엄 박사가 인간 특히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는 혹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인간들은 20년 지나면 이렇게 엠마처럼 변해 있을 거라는 거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20년 지나서 엠마처럼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2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최인자님, 오진환님, 강성구님, 그렇게 20년 지나서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돼 있을까요? 오진환님, 아이가 몇 살이에요? 에, 손가락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 나이죠? 우리 오진환님 아이는 지금 사내죠? 20년 지나서 이런 모습일까요? 지금 사실은 예전에 보다도 지금 뭐 이렇게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보면 신경외과나 가보면 이 척추 이상이나 자세 이상 때문에 병원에 오는 어떤 젊은이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50견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미 사라졌어요. 왜? 이미 20대, 30대, 40대부터 어깨가 다 고장나 있죠. 우리 관절이라는 건 이 팔꿈치와 무릎 관절만 빼놓고는 사실 회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어깨 관절은 회전 운동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이 자세 이상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편한 대로만 좀 앉고 뭐 습관적으로 앉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틀어지고 척추 측만, 전만, 후만증 수도 없이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척추 상태를 보면 다 휘어 있습니다. 어깨도 틀어져 있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뭐 이 성인도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모두가 우리가 엠마처럼 되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엠마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컴 작업 많이 하다 보면 이 불필요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그냥 이 손목에 관절로 이렇게 우리가 타이핑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잔뜩 이제 긴장하고 타이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 ES들을 늘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김규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를 인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될 거고요. 자세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고, 어떤 자세로 서 있고, 어떤 자세로 걸어가고 있고, 어떤 자세로 생활하는지 전혀 내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왜? 그냥 앉던 대로 앉고 편한 자세대로만 앉다 보면 이렇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세가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 자세가 어긋나 있다는 걸 정말 심한 어떤 그런 척추 이상을 겪고도 내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개가 옆으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엠마 보기만 해도 지금 목이 아프죠. 그렇죠? 시력도 나빠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의 주체가 되는 거, 이 심신 건강의 가장 해로운 습관은 가장 뭐냐면요. 뭐 운동하지 않고 과식하고 뭐 이런 습관이 아니고요. 신체나 마음 건강의 가장 해로운 습관은 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몸의 감각에 굉장히 둔감해 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이 신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 신체 감각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챙김이 중요하지만 이 마음 챙김이 잘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몸 챙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몸의 감각, 몸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챙김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놀랍게도 내 몸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면역력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어깨 관절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내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걷는지를 살펴보고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내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내 몸은 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기울이면 저절로 내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좋은 자세는 저절로 나올까요? 저절로 나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좋은 움직임, 좋은 자세,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배부른지, 얼마나 배고픈지 잘 느끼면 느낄수록 내 몸에 필요한 적당량을 먹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내 갈증에 대해서 좀 더 깨어나게 되면 나한테 필요한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지 기계적으로 1.5리터, 2리터 이렇게 기계적으로 안 먹습니다. 내 몸이 필요한 수분량이 어떻게 매일 똑같이 1.5리터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1.5리터, 2리터가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여름에 필요한 수분량과 겨울에 필요한 수분량이 같지 않고요. 운동을 많이 했을 때랑 활동이 부족할 때랑 수분량이 같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나면 내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물을 마시죠. 그 말하고 나니까 목이 마르네요. 물 한 번씩 드세요. 옆에 물 있죠? 많은 현대인들은 몸의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갈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잘 느끼지 못하고요.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가장 좋고요. 그것도 이제 많이 사실 잘 못 느끼시면 소변 색깔을 보시고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물을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투명한 소변이 나올 거고요. 물이 부족하면 굉장히 이제 진노랑 색깔로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노랑빛을 보인다면 연노랑색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정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 부족 증상만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 과잉 증상도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물을 마셔서 신장 기능이 이제 과부하 걸리거나 전해질이 너무 희석되거나 건강에 해로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 몸에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말만 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다 이렇게 실습을 같이 선보일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움직이는 카메라가 아니라 선보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한 2분 정도만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바른 자세로 앉는 요령만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은 자세로 앉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좌골로 앉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앉으셨다면 좌골이 잘 느껴지실 거고요.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면 쿠션감이 있다면 엉덩이 밑에다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좌골이 느껴집니다. 양쪽에 궁둥뼈라고 하는 좌골이 있는데요. 이 좌골은 이 바닥면이 약간 평평합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좌골이 평평한데요. 이 평평한 좌골면이 이렇게 마우스라고 한다면 밑에 좌골이 평평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면이 바닥과 잘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앉으시면 되고요. 양쪽에 좌골에 내가 체중을 실으면 이때 상태는 척추에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자연스럽게 S자 커브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어깨의 긴장도 빼주시고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발바닥도 땅에 잘 만나도록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라운딩입니다.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잘 느끼려면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는 발바닥에 이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시면 되고요. 앉아 계실 때는 좌골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리고 이때 호흡에 좀 더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는 호흡에 좀 더 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게 잘 이루어진 그라운딩입니다. 내 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내 몸이 이완되면 내 마음도 이완되고요. 내 몸이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 내 마음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순간 내 감정도 덩달아서 안정이 됩니다. 왜?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을 넘어서 하나이고 보다도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몸의 속도가 느려지면 내 마음의 속도, 삶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럴까요? 저는 안식년 여행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었는데 안식년 트레킹을 통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속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게 놀랍게도 마음의 속도와 동기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속도와 동기화가 일어나서 천천히 해야 될 일은 천천히 하게 되고 빨리 해야 될 일은 빨리 하게 되는 이런 자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분주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책 읽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행동을 정하세요. 내가 좀 더 하루에 100보만 천천히 발의 감각을 느끼면서 걸어야겠다랄지, 혹은 양치질을 할 때 좀 더 구석구석 천천히 좀 닦아야겠다라고 좀 하셔도 좋고요. 하루에 한 끼 혹은 일주일에 한 끼는 좀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내가 누군가와 통화할 때는 전화 통화를 천천히 느린 속도로 이야기를 하고 잘 들어줘야겠다고 하셔도 좋고요. 무엇이 됐든 어떤 행동 하나를 행동의 강약을 조절할 줄 아는 힘을 내가 갖게 되면 마음의 속도는 저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이제 바디 플리스입니다. 바디 플리스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내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삶과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평생 같이 하는 평생 동반자잖아요. 그렇죠? 내 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국 자기하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건 내 몸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내 몸을 싫어하지 않고 내 몸을 잘 받아들이고 내 몸을 아끼고 돌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 존중감입니다. 내가 머리로 아무리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이고 해로운 생활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자존감이겠습니까? 내 몸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이 자존감은 정말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선과 같은 거고요. 내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바디 플리스고 그게 바로 보다도 마인드 플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 몸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면 내 면역력도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일상활동 자체를 운동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못하고 좀 답답하시지만 꼭 그렇게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활동 자체가 사실 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칼로리를 소모하고요. 얼마든지 몸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게 다 운동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더라도 막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루 10,000보 채우겠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없고요. 내가 하루에 1,000보를 걷더라도 제대로 좀 더 몸의 움직임, 어깨 관절의 움직임, 고관절의 움직임, 발바닥과 땅이 닿는 이 느낌들을 온전히 좀 느끼면서 내가 걷는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운동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상활동, 칼질을 하든 걷기를 하든 이닦기를 하든 샤워를 하든 어떤 활동도 좀 더 의식적인 내 몸의 움직임들을 알아차린다고 한다면 보다 더 운동이라는 것들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큼 심신 건강에 중요한 건 없다는 것,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에서 행복을 음미하기라는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껏 무리하지 마시고 쉬고 싶을 때 쉬시면 됩니다. 뭐 이 강의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냥 쉬고 싶을 때 그냥 쉬었다가 또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하면 그때 좀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배가 고프시면 좀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알아서 쉬시면 됩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 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서 휴식 취하시고요. 저는 저대로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좀 썼는데 그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안식여행을 갔다 왔는데, 야, 니는 좋겠다. 1년 쉴 수 있어서. 뭐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하고 이제 1년 쉴 수 있으니까 너야 좋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쉬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항의를 하시면서 참 많이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여행 중독자 너무 많은 거예요. 여행을 가보니까 여행 중독자라는 건 뭐냐면 중독이라는 건 그거죠. 중독의 대상 그것만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 일상에서 뭔가 활기를 느끼고 일상을 좀 더 잘 살아가야 되는데 여행 중독자들한테 일상은 뭐죠? 굉장히 일상은 어떻게 보면 권태롭고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고 뭔가 해야 되는 것들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오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 또 여행을 가야만 살아나고 그래서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바로 또 여행을 가고 이게 이제 여행 중독자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오직 그것만 나한테 낙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들어버리는 게 중독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심지어는 지금 다 성인만 들어와 있나요? 뭐 섹스 이런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즐겁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술만 즐거워요.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그것만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나머지는 다 시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그 오티움이라는 어떤 능동적 여가 활동 얘기를 하는데 그런 취미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취미 활동만 예를 들면 서핑이라고 한다면 서핑만 빠져서 가족들은 다 내팽겨 쳐두고 자기 혼자 굉장히 이제 뭐 해외 다니면서 막 파도 타기 하면서 막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막 만끽 하지만 정말 이렇게 직장에서 계속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막 동호회 활동하고 막 서핑 이런 장소 찾고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가족 관계는 다 해체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취미나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 중독이죠. 운동 중독도 있고요. 그런 분들 주변에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여행도 못 가고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나는 1년에 적어도 쿼터별로 한 번씩은 여행을 가줘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미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아마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죠. 여행을 한 번씩 가줘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데 너무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좀 행복을 좀 느낄 수 있는 거. 그렇죠? 일상을 좀 여행처럼 할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여행이 즐거운 건 새로움이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늘 반복되는 어떤 이런 권태로운 어떤 생활 속에서 뭔가 어떤 새로움들을 느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느끼는 게 여행의 묘미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좀 새로움을 찾으면 되죠. 근데 일상이란 건 사실 새로움과 좀 반대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늘 반복되고. 그러니까 늘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느낌이죠. 뭔가 외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날마다 외식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좋은 게 아니죠.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상에서 행복을 좀 느끼려면 저는 어떤 새로움의 관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움의 반대말은 뭘까요? 익숙함이죠. 익숙함을 새로움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는 새로움의 반대말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움의 반대말은 이 얕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얕게 경험을 하면 권태를 빨리 느끼게 되고요. 깊이 있게 경험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늘 이게 권태라고 생각을 했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또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한번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자율성, 두 번째는 유능성, 세 번째는 관계성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고요, 인간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질들을 보다 더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느낄 때, 유능하다라고 느낄 때, 이게 남들보다 유능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제보다 더 성장하거나 더 내 실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보다 더 성장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보다 더 친밀해지고 안정적인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불행하다거나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면 이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분명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지금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율성이랄지 이 유능성 이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관계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삶의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 삶은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는 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일과 관계와 나머지 하나 삶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면 그쵸 그거 이제 여가죠 여가 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일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기가 쉽나요? 관계에서 행복을 가장 느끼기가 쉽나요? 여가에서 행복을 가장 느끼기 쉬울까요? 자율성, 유능성 이 부분들을 어디서 느끼기가 쉬울까요? 물론 일에서 느끼면 좋죠. 내가 일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일에서 뭔가 내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유능해진다라고 느끼고 관계도 좋아진다라고 느끼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일과 관계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 안에서 이런 세 가지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 쉬운 영역은 어떻게 보면 여가라는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여가를 어떻게 생각하죠? 남는 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찬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식은 밥. 따뜻한 밥 먹고 남은 밥. 이런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간으로 여가를 생각하는 이런 관점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답답함으로 느끼고 굉장히 외로움으로 좀 느끼고 뭔가 고립됐다라고 느끼고 암담하게 좀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가의 시간이 사실은 많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가 속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은 물론 부족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온전히 자기 시간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시간이 좀 더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티움이라는 책을 좀 썼는데요. 오티움이라는 것은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좀 들어보신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오티움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능동적 여가 활동을 오티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거창하죠. 영혼을 기쁘게 해? 뭐 이렇게 이제 좀 거창하게 좀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순수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순수한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뭐 남이 시키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나 보상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닌 그냥 그 활동 자체가 나한테 기쁨을 주는 활동을 우리가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라고 했죠? 우리가 쉴 휴가 있고 숨 쉴 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숨 쉴 식은 놀이 같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숨 쉴 식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숨 쉴 식.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휴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우리는 오티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오티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단하신 분들, 막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막 지쳐 계신 분들한테 오티움 얘기를 하면 짜증냅니다. 아, 이거 지금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하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막 짜증내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금도 내가 에너지가 없는데 뭘 또 가서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인지 뭔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집 앞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중국집 사장님이 한 4년 전부터 이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데 문을 닫고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색소폰 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이 지나니까 와 이건 이제 막 케니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시간 맞춰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셔터 사이로 그분 아마 제가 듣고 있는 거 잘 몰랐을 텐데 이 셔터 너머로 들려오는 색소폰 소리를 들으면서 한동안 있다가 이제 집에 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낮에 가서 아니 사장님 9시까지 일하면 피곤할 텐데 왜 밤에 이렇게 셔터 내리고 색소폰 부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약간 능청스러운 분이거든요. 들립디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이분 대답은 뭐겠습니까? 좋아서요, 좋아서요. 그러니까 이분은 9시까지 일하고 피곤한데 9시부터 1시간씩 색소폰 연주를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좋대요. 본인한테.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연주가 잘 안 되는 어떤 이런 대목을 이렇게 잘 연주하고 났을 때 그 어떤 그런 희열이랄지 그때 그 발걸음은 정말 이렇게 더할 수 없이 굉장히 정말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시간씩 연주하고 나면 그냥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시까지 일하고 힘든데 집에 가서 빨리 쉬는 게 휴식일 것 같은데 이분한테는 1시간 그렇게 악기 연주하는 게 휴식이라는 거죠. 진정한 휴식이라는 거죠. 삶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라는 게 이분 사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티움은 뭔가 내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짐을 더 얻는 시간이 아니고 그 짐을 훨씬 더 얻는 시간이고 혹은 그 짐을 더 잘 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짐을 더 얻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내 힘을 길러내는 거 혹은 내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한테 성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이 오티움입니다. 오티움은 자력의 기쁨이에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스스로가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실력이나 내 취미 활동들이 깊어지고 심화될 때 향상감들을 느끼고 자기 결정성 그리고 이 오티움을 하면서 사람들과 보다 더 나하고 정말 몰랐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내 관심사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성도 채워지죠.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자력의 기쁨, 이걸 느끼는 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숙한 인간입니다. 뭐, 어떤 게 성숙한 인간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다 다르겠지만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때 기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 기쁨의 시간들을 내가 느끼면서 보다 더 내가 향상되어 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만큼 성숙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숙한 인간은 잘 놀아야 됩니다. 근데 어른의 놀이라는 건 아이들처럼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초점 없이 노는 게 아니라 즉흥적인 놀이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초점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여가 활동, 놀이 활동이 좀 더 어른들의 놀이에 좀 가깝겠죠. 많은 분들이 또 그 사이에 얘기를 해주셨네요. 명상, 요가, 책 읽기, 숲 걷기, 산책, 클래식 재즈 감상 정말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가학자들은 음악 감상은 능동적 여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운동하고 춤추고 이런 활동하는 것만 능동적 여가라고 하고 음악 감상, 뭐 독서 이런 걸 수동적 여가로 분류하는 이런 여가학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 얼마든지 내가 깊이를 가지고 정말 시간을 내서 시간 시간이 뭐 이렇게 남아서 그냥 킬링 타임으로 하는 또 영화 감상이나 독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시간을 내서 정말 깊이 있게 하는 또 이런 감상들은 정말 능동적이죠. 능동적 요가죠. 그렇죠? 등산, 우리 박수년님 요가를 한 4년간 하면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많아지고 완성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내면에서 뿜어나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엄청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거든요. 정말 요가 오래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몸이 가벼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자신감 굉장히 올라가죠. 이 여가 활동, 오티움 활동 하신 분들 제가 한 40여 명 정도를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 전부 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진정하게 자기다워지고 있다는 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기 완성의 느낌들을 다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관계나 일 속에서 뭐 정말 어려운 행복들을 느끼시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요가 시간을 남는 시간, 찬밥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요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요가를 좀 더 내가 기쁨을 느끼는 시간을 좀 더 대해 보세요.
그렇죠. 글쓰기도 참 좋습니다. 글쓰기, 음악 들을 때, 그렇죠. 창작 활동, 우리가, 이 마스크 뭐라고 하죠? 마스크 거는 걸?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수세미 만드는 거, 뭐 이런 가죽 공예, 뭐 여러 가지 공예 활동, 이거 참 좋습니다. 좋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운동, 음악, 춤, 창작, 음식, 공부, 자연, 감상, 영성, 봉사, 차 마시는 거, 와인을 깊이 있게 애호하는 거 전부 다 오티움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성 활동도 오티움이라고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불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여가 활동이야? 불쾌한데? 이 성스러운 시간인데, 근데 저는 오티움을 그건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거고, 이 여가를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기 때문이 그렇죠. 여가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신적 존재를 만나면서 내 영혼의 어떤 기쁨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는 또 이 시간에 내 정말 영혼에 느끼는 걸 오티움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영성도 기도나 묵상이나 명상도 당연히 저는 오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하고, 뭔가 결과나 보상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되라고 어떤 복을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이렇게 좌절하는 이런 어떤 명상이나 어떤 기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티움이 아니죠. 그냥 그 활동 자체가 나한테 어떤 기쁨을 주고 평화를 줄 때 우리는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너무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부담스러운가요? 그럴 수도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아서 좀 걸러내서 너무 좀 한꺼번에 좀 그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좀 쏟아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건강한 거리두기, 따로 또 가치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하시고 외롭고 뭔가 이렇게 이런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런 알게 모르게 사회적 스트레스, 어떤 관계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겪었던 분들은 오히려 사람들 안 만나고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큼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하죠. 지금도 이렇게 이게 서구 뭐 이렇게 뭐 미국이랄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시위하고 반대하는 시위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심란하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가 되면서 정말 문명 국가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은 선진국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죠.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죠? 뭘 지금 중요합니까?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개인의 자유. 내가 왜 국가의 통제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그냥 마스크 안 쓸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거 아닙니까? 걸리도 내가 걸리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수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해도 끝까지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 벌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억지로라도 쓰고 있지만 그런 분들 생각은 뭐예요? 아니 나는 걸려도 상관없어. 내가 걸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빠져 있는 건 뭐죠? 이분들은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분들한테 빠져 있는 건 자기 자신의 자유만 생각하지. 결국 이분들은 공공성이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공공의식이라는 거. 남한테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중요하고 있고 공공의 질서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의식이 너무 결여돼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동양의 어떤 이런 사회적 방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뿌리 깊은 특히 이렇게 이런 동북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뿌리 깊은 유교 문화에 어떤 그런 권력의 권위에 순종하는 어떤 이런 오래된 전통과 문화들 때문에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모르고 이런 전통이나 어떤 권력에 복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보는 비난하는 어떤 이런 족속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도 있겠죠.
어떤 나라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지금도 그런 전체주의나 집단주의가 굉장히 사실은 강한 나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이랄지 일본은 여전히 사실은 그런 전세성들이 이제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집단주의 때문에 어떤 권력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취소하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공공의 안전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식을 다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있지만 우리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공공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회적 방역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정말 문명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고맥락 문화가 있고 저맥락 문화가 있습니다. 저맥락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고요. 고맥락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를 말하죠. 고맥락 문화는 이제 농업 기반으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농업은 이제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어떤 일체감, 집단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이런 문화죠. 저맥락 문화는 그 대신에 상업주의 문화, 상업에서 이제 상업 문화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개인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랄지.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기 주장이나 개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이죠.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 옆집에 젓가락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신뢰입니까? 미덕입니까? 미덕이죠.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덕으로 꼽히지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남의 집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 있는지를 아는 게 미덕입니까? 신뢰입니까? 신뢰죠.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 인간관계 문제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맥락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맥락 문화입니까? 저맥락 문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집단주의 문화입니까? 개인주의 문화입니까? 그렇죠. 혼재되어 있죠. 이게 너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고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극단적인 저맥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맥락, 극단적인 고맥락은 집단의 협력 일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 자기 개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성이나 이런 게 실제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옛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우리라는 게 강조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맥락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맥락이라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이 극단은 배격을 해야 되죠. 고맥락에서는 자아가 없습니다. 저맥락은 자아만 있고 극단적인 고맥락, 저맥락 문화는 자아만 있고 우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이유는 이 고맥락, 저맥락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죠. 예를 들면 상사가 주말에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직원은 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상사가라고 해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어떤 직원은 어떻게 느낍니까? 아니 내가 주말에 응? 알아서 뭐 하려고? 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응? 오지랖이야? 이렇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짜 싫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고맥락과 저맥락이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잘 인간관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맥락의 수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맥락의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맥락인지 저맥락인지 중맥락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인간관계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제 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바운더리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하려면 좋은 관계라는 기준은 너무 명확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좋고 집단도 좋은 관계가 말 그대로 좋은 조직생활, 사회생활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바운더리라는 것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도 있고 우리도 있고 너도 있는 관계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그림은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없어요. 자아가 없죠? 아이가 무슨 자아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생관계죠. 그러다가 한 3세경이 되면 자아가 이제 분화가 돼서
자아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있고요. 그 다음 자아가 생겨났다는 것은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혼자 놀 수 있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힘든 걸 참는 게 아니라 애착 대상이 없더라도 혼자 자기 놀이를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분리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안정적 애착으로 인해서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자아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이 3세경에 만 30개월, 36개월에 그럼 자아가 분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분화된 아이들도 많죠. 왜? 애착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이의 어떤 기질 문제, 불안 성향이 너무 높아서일 수도 있고, 애착 손상이 계속 있어서 이게 이제 미분화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미분화된 아이들은 혼자 놀지는 못해요. 그러면 애착 대상이 나가려고 하면 못 가게 이렇게 붙잡거나 계속 울거나, 나가고 난 뒤에도 혼자 잘 놀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두드리거나 울고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미분화된 아이들이고, 그래서 미분화된 아이들은 36개월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애착 대상과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낳게 되고, 성인이 돼서도 미분화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어떤 차이나 갈등들을 견디질 못해요. 왜? 늘 우리로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차이나 갈등도 견디지 못해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미분화된 성인들은 자기중심적 인간관계를 하겠습니까? 타인중심적 인간관계를 하겠습니까? 상호호의적 인간관계를 하겠습니까? 타인중심적 인간관계를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과분화된 유형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서구 심리학은 미분화만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사람들, 너네들은 자아가 없고 미분화되어 있다고 계속 우리한테 이런 인식들을 가하고 있는데, 서구 사람들한테 결정적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맹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너무 지나치게 과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나친 독립성을 건강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건강한 의지, 서로 상호 의지하는 어떤 관계라는 게 건강한 우리의 지표가 되는데, 얘네들은 지나친 독립성들, 자율성만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아만 있는 거죠. 이 자아에 말 그대로 우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빠져 있으면 그림의 오른쪽처럼 과문화된 유형이 됩니다. 이 과문화는 뭡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이런 우리라는 개념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지 말자고 지금 이 시국에도 데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아의 어떤 분화도는 단지 어떤 그런 양육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네들은 지금 이런 과분화된 나라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이랄지 서양에서도 그런 과분화된 나라가 유럽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분화는 상대방 마음을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내 식대로만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분화는 기질도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30개월, 36개월이 되기도 전에 혼자 노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왜? 애착 손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애착 손상이나 학대나 방임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해준다고 하지만 아이는 애착 손상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아빠는 아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이를 던집니다. 이렇게. 재밌지 하는데 아이는 너무 공포스럽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애착 손상이죠. 잘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애착 손상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애착 욕구를 잘 헤아리고 그 애착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어야만 애착이라는 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부터 좀 약간 좀 고집스럽고 자율성이 좀 잘 있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애착 욕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부터 관계를 향해 될 에너지까지 온전히 다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 이런 이제 나르시시즘이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그런 문화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어떤 자아라는 게 무엇인지, 이 건강한 자아라는 건 비판단적인 자아,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어떤 이 자아가 사실은 상호성과 개별성의 어떤 균형들을 맞춰진 이 왼쪽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는 이 관계가 좋은 관계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있고 우리도 있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어떤가요? 동양에서도 집단주의 문화가 물론 우리나라도 여전히 좀 많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과 다르게 이 집단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하게는 이제
과분화된 모습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여전히 또 미분화된 모습이 섞여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양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자아 분화를 결국은 잘 실현해 나갈 거라고 저는 좀 낙관적으로 좀 봅니다. 왜? 이런 자아와 관계의 균형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세요? 뭐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라는 거 지혜라는 건 언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을 지혜를 뭐 책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혜는 역경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 상담의 끝에는 결국은 이 상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고난이나 역경들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깨달음과 지혜와 가치의 어떤 중요성, 가치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한 어떤 학습 혹은 외상후 성장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불행을 통해서 아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건 정말 무의미한 고통과 역경들을 겪은 거고요.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고 굉장히 어떤 고통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수업료가 컸지만 가치 있는 어떤 경험들이고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자원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에 있어서도 역경을 통한 지혜가 만들어지지만 어떤 시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큰 어떤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도 결국 우리한테는 큰 전 지구적인 어떤 지혜를 얻어나갈 수 있는 원천이나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너무 지금 사실은 이제 세분화되고 지역화되고 분화되는 게 아니라 분리돼 버렸어요. 너무 이제 세상이 이제 다원화되면서 이게 분리가 되는데 분리와 분화의 차이점은 분화라는 건 유기적인 연결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통합과 연결된 상태에서 뭔가 다양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들을 잃어버리면서 제각각 나눠져 버린 아까 과분한 상태 이런 부분이 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이미 많이 개인과 사회가 분리돼 버린 사회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문명사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들은 좀 더 분화죠. 이 불안한 건 다시 통합이 되고 이제 유기적인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가 된다는 기계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의 건강 따로 인간의 건강도 정신 건강 따로 신체 건강 따로 신체 건강도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세분화된 어떤 전문과가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체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도 좀 통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헬스라는 개념들이 이제 다시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과 그리고 어떤 자연의 건강, 지구의 건강, 환경의 건강이라는 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어떤 인식들을 지금 우리가 좀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나 혼자 지금 웰빙하고 살 수 없다는 거 지금 잘 느끼고 있잖아요. 나 혼자 웰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행복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이미 가능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전 지구적 웰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해야 되고요. 인간의 웰빙이 아니고요. 전 지구적 웰빙이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이 웰빙이라는 건 결국 웰도잉이 없으면 좋은 실천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웰빙이라는 게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전 지구적 웰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네요. 마지막 이야기는 내면의 용기를 만나자는 어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용기라는 이야기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에너지는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신체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총합인 거죠. 그러니까 비상 에너지가 있죠. 비상 에너지는 비상 상황에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가 위험한 상황, 뭐 강도를 만나거나 뭔가 이렇게 지금 초치기를 하고 있는 뭐 시험을 앞두고랄지 뭐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이렇게 뭔가 초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비상 에너지를 써야죠. 이럴 때 말 그대로 우리는 굉장히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사실 비상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 에너지가 있죠.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때 일상 에너지를 써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재 에너지라는 게 있죠. 너무 좀 약간 이상한 얘기 좀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결국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개발하지 못하고 이 잠재 에너지라는 게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너무 책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때문에 제가 이제 정신과 하면서 막 게으름 클리닉이 돼버린 거예요. 날마다 이제 그 게으름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게으름 때문에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일상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일상 에너지를 쓰지 않고 늘 모든 일을 비상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늘 미루다가 임박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 이제 막 코티졸랄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분비되잖아요. 그럴 때 막 이제 초치기 똥줄 당겨가지고 이제 막 해내는 어떤 이런 벼락치기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과제나 모든 일상 활동들을 비상 에너지만 가지고 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비상 에너지는 비상 시기에만 쓰고 다시 이렇게 채워놔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늘 비상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고갈이 돼서 그 상태가 이제 소진증후군이나 이런 병적인 게으름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에너지는 정말 비상 시기에만 써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비상에너지를 자주 쓰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비상에너지를 써야 될 때 잘 작동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미루기 습관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벼락치기 습관 가지신 분들 있죠. 늘 이렇게 마감을 앞두고서 그때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감을 앞두고서도 별로 긴장이 안 돼서 결국은 그 임계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감이 넘기게 되는 그 임계점을 통과하게 나면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무기력에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 에너지, 비상 에너지 이런 부분도 이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잠재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자기 분수를 잘 알아라. 자기 그릇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일단 질문 하나 드리면 그릇의 크기가 일정할까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배터리 용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배터리 용량은 얼마인 것 같으세요? 1000mAh짜리도 있을 거고 2만짜리도 있을 거고 5000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배터리 용량이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그릇의 크기가 정말 고정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그릇의 크기 어떤 사람은 크고 배터리 용량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태어날 때 에너지 크기가 다를 수 있지만 자라면서 그 에너지의 또 용량은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태어났지만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저는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왔지만 제 배터리 용량들을 늘려가기 위해 지금까지 훈련하고 좀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잠재 에너지를 찾아가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만이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않고 이 불확실성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견뎌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용량들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1932년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인가 무역센터인가 이 공사 현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잠깐 점심 먹고 철제빔 위에서 휴식을 보내는 시간에 1932년도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지금 60층 높이인데 이 철제빔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안전장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 담배 피고 그냥 편안하게 지금 대화하고 뭐 신문도 보고 있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참고로 의심을 좀 많이 하는 성격인데요. 대번에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낌이 왔어요. 조작이다. 그럴 수가 없다 인간이라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충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겁을 상실했을까? 그러니까 겁을 느끼는 게 이제 편도체인데 편도체를 잘랐나? 아무튼 뭐 이렇게 정말 겁이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았을까? 뭐 정말 이렇게 의문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겁을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정말 큰 이렇게 용기를 타고났을까요? 그렇죠. 우리 박순현님, 우리 임미정님,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익숙해져서. 이 건물을, 이 무역센터를 하루아침에 지었겠습니까? 이 건물을 짓느라고 한 10년이 걸렸는데, 이 60층 높이를 지을 때까지 정말 한 7, 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60층 높이에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쉴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층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담력이라는 게 길러진 거죠. 그러니까 용기는 타고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겁이 없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겁대가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제 용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용맹과 용기를 구분하는데요. 커리지하고 어, 부, 어, 뭐라고 하죠? 제가 정확하게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브레이브? 브레이브하고 커리지 이렇게 이제 용기하고 용맹을 구분하게 되는데 용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움과 마주하고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때 사실 용기가 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용기를 길러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도전이라는 거죠. 스트레스 속으로 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까 잠재 에너지라는 건 오로지 도전, 내가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갈 때만 이제 잠재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능동적인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스트레스 닥치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예를 코로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받나요? 아니죠. 스트레스는 나한테 스트레스가 닥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능동적인 도전이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뎌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초월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늘려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겪어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은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나가는 어떤 힘들을 기르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무언가 도전을 했을 때 겪게 되는 스트레스. 이것은 내가 능동적인 도전에 따른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잠재 에너지나 용기를 길러내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는 그냥 자극일 뿐이고요. 나쁜 스트레스는 이제 DIS를 붙여서 디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스트레스를 EU를 붙여서 이제 유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이제 디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어떤 이런 스트레스고요. 유스트레스가 필요한데 이 유스트레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나한테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바로 유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렇죠? 브레이버리죠. 브레이브가 이제 용맹한이라고 한다면 브레이버리, 용맹.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민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기본 감정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노와 애는 잘 아시잖아요. 화가 나고 슬픔은 잘 아는데 희와 락은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죠. 즐거움과 기쁨, 희와 락은 기쁨과 즐거움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인데 즐거움은 동물적인 감정입니다. 동물적인 쾌감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맛있는 걸 먹고 뭐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기쁘죠. 아니 즐겁죠. 그러니까 즐거움은 순수한 쾌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인데 기쁨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쁨은 순수한 쾌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불쾌감과 쾌감이 섞여 있을 때 혹은 불쾌감을 거치고 난 뒤에 느껴지는 쾌감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지 못해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막 국가가 울려 퍼지고 메달을 딸 때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때 그 눈물을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기쁨의 눈물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불편이 필요하고 고통이나 역경이나 스트레스를 거치고 난 뒤에 느껴지는 쾌감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기쁨을 추구하도록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 뭐하러 이렇게 자전거를 타? 이 추운 날 뭐하러 이렇게 산에 올라가? 제가 오늘 이렇게 우이 전철역 이렇게 전철선 타고 오니까 많은 분들이 북한산 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 추운 날 고생하면서 산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나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거 뭐하러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는 건데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 스트레스를 피하는 게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죠.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도 스트레스를 닥치면 피하지만 인간의 또 다른 본성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그것을 쾌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인간이 발달한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야 됩니다.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성숙한 인간이라면 반드시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나는 기쁨은 싫어.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만족하는 이런 거 싫고 그냥 순수한 쾌감만을 얻으려고 즐거움만 추구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정신과에 오게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은 인간이 느껴야 될 행복의 두 감정, 즐거움과 행복의 두 회로 중에서 행복의 회로는 발달되지 않고 즐거움의 회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중독이고요. 건강한 인간은 즐거움도 느끼지만 당연히 즐거움도 있어야 됩니다. 이 DNA 이중나선처럼 건강한 성인의 행복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잘 교차됐을 때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티움은 난이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티움,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능동적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건 그 오티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시간을 내서 돈과 시간과 노력과 배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처음에 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악기를 연주하든 뭐 가죽 공예를 하든 암벽 등반을 하든 뭐 동식물을 기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뭔가 배워가는 과정 어떤 시행착오를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 스스로가 실력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결국은 스트레스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쁨들도 우리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 노력이나 그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 만족감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만족감이라는 건 반드시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할 때 보다 더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지만 기쁨도 느끼고요. 보다 더 내가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만날 수 있고 보다 더 나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나 전반적인 정신적인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좀 길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은 혹시 이제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실 분이 있다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거라는 건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미래학자도 아니고 설사 미래학자라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들을 살아가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 시민들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댓글창으로도 질문 가능합니다. 게임을 오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게임 중에서 게임은 오티움인데요. 오티움 테마에 넣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이제 퍼즐 게임이랄지 뭐 장기나 바둑이랄지 이런 게임을 좀 넣었고요. PC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두가 다 중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중독의 위험성이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뺐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는 좀 껐고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신용엽님 질문 없으신가요? 최정희님, 김태현님 다 이렇게 비디오를 꺼놓으신 상태가 많으시고. 아, 선생님, 저 인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 네. 오늘 기안 강의 우선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다가 제 자신이 HSP 있잖아요. Highly Sensitive People. 약간 민감도가 높은 사람인 거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예, 약간 이제 잔상이나 이런 게 머리에 며칠씩 남아있다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거나, 남에게 예, 비난받는 말을 들었다거나,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거나 할 때 그게 빨리 해소가 안 되고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예. 마음속에. 그래서 요런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뭔가 실천적인 생각법이라던가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여쭈어도 될까 해서요. 예. 질문 감사하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다른 분들보다 더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껴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심하면 이제 트라우마도 좀 더 잘 생길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과거의 기억들 자체가 잔상일 수도 있고요. 그때 감정일 수도 있고, 그때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감각,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떠오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포장을 새로 했나 봐요. 과거의 기억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가기 쉬운데 현재 이 순간에 돌아오는 방법은 우리가 현재를 느끼는 방법은 감정이나 생각은 자꾸 이렇게 미래나 과거로 우리를 끌고 가고요. 지금 우리를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건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운딩 한다는 건 내 몸의 감각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흘러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자세를 좀 취해줘도 좋고요. 그 안정된 자세라는 건 좌골에 좀 더 집중하고 그 다음 서 있을 때는 발바닥이 땅과 잘 만나는 골고루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발이 균형 있게 잘 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고 내가 안정되게 좌우를 움직여 보면서 안정된 자세로 있는지를 이렇게 잘 느껴보면서 호흡에 1, 2분 정도 좀 집중하고 이렇게 몸의 감각에 돌아오는 게 과거에 자꾸 나를 끄달리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을 돌아오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네. 최근에 이제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도 움직임에 의한 치유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음, 아까 이제 음. 동물 이야기도 했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과거의 충격들을 쉽게 벗어나잖아요. 몸을 이렇게 털어냄으로써. 네, 그래서 네. 움직임 치유가 많아졌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안구운동 훈련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을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음, 하이라이트 장면, 예를 들면 모멸감이라고 한다면 그 모멸감을 줬던 어떤 그 말, 그 음, 사람의 눈빛, 뭔가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눈을 이렇게 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고개는 돌리지 말고 이렇게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이제 안구운동 훈련법인데 이게 네. 놀랍게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겠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기억들을 망각시키는데 재처리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안구 운동, 눈만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만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양측성 운동은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측성. 그래서 뭐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이렇게 하셔도 좀 좋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감정, 그때 감각 이런 것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밖에 나가셔서 양팔을 이렇게 힘차게 스윙을 하면서 양팔을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걸으면서 그때 일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더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때 그 하이라이트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양측성 움직임을 준다면 좀 더 망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의 우투형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그 사이에 댓글창으로 좀 많았네요. 잠깐만요.
질문은 다 넘어갔네. 유튜브 채널은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뭐 블로그는 따로 운영하고 저희 있고요. 홈페이지 올려. 그 다음에 자신의 오티움 찾는 방법. 자신의 오티움을 찾는 방법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오티움은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봤을, 물론 이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잠깐 경험하고 말았을 그런 경험 속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 깊이 빠져 있었던 어떤 그런 놀이 같은 시간이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놀이 중에서도 하트 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릴 때 그럴 때 있죠. 막 부모님한테 혼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언가에 빠져 있었던 시간. 수업 시간에 뭔가 들킬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만화책 보거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스스로가 이렇게 몰입했던 시간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다음이나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관심사였던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카페나 동호회에 가입해 있었나 이렇게 쭉 한번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그럼 내 관심사가 뭐였는지 좀 더 찾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오티움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연히 오티움을 만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친구 만나러 드럼학원 갔는데 나도 한번 쳐볼까 하다가 드럼이 너무 재밌어서 드럼 치고 친구 만나러 또 발레학원 갔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발레하고 친구 따라 베이킹학원 갔는데 뭐 베이킹이 너무 재밌어서 베이킹하고 뭐 친구 따라 뭐 와인 동호회 가서 또 와인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고 이런 것처럼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죠. 너무 오티움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좀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삶을 살아가고 어떤 기회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티움을 찾을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오티움은 자기 재능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오티움이 내 오티움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내 형제의 오티움 그런 능동적 요가 활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내 오티움을 좀 찾는 단서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을 또 주셨네요. 일상을 잘 즐기다가도 근데 그 질문 읽다가 최님 댓글이 보이네요. 실물이 훨씬 훈훈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님 일상을 잘 즐기다가도 밤만 되면 보상 심리로 게임을 찾게 돼요. 이런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독이 심한 분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이게 내 삶의 휴식이 된다면 당연히 게임을 즐기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중독 수위처럼 높아지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사실 의미를 잃어버리고 여기에만 너무 이제 사실은 몰두된 게 중독이죠. 중독은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즐거움의 해로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중독 대상을 중단하는 것이 중독으로부터 회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끊는다. 혹은 뭐 예를 들면 술을 끊는다.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으시면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차라리 술을 마셔라.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끊고 나니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중독을 끊고 나면 낙이 없어요. 왜? 그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유일한 낙이 없어지니까 삶을 살아야 될 어떤 낙이나 이유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고 더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의 그런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왼수야 차라리 술을 마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중독으로부터 회복이라는 건 중독 대상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뭐겠습니까? 기쁨을 되찾는 겁니다. 이 기쁨을 되찾는 거, 이게 없으면 중독으로부터 절대 회복되지 않고요. 그 기쁨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오티움인데 사람마다 그 대상은 좀 다릅니다. 뭔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중독에서 회복되신 분들은 종교 어떤 신앙 활동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중독에서 가장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자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혼자 안 되니까 협력해서 같이 고민들을 나누고 같이 이제 협심자라고 하거든요. 서로 도와가면서 더 선배가 있고 늦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배들이 다 이끌어 주거든요. 어티움도 어티움 공동체가 있고요. 이런 중독도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독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회복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온라인일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문제랑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먼저 벗어나 계신 분들은 반드시 있고 이것은 중독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살 유가족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이 내가 어떤 반려동물을 세상을 떠나고 내가 깊은 어떤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분들 반드시 어딘가에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방법을 찾다 보면 좀 더 방법이 열립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간은 굉장히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온라인 속에서 오프라인 속에서 그런 고통과 어떤 문제들을 나누고 해결하려고 하면 좀 더 길을 찾기가 쉽습니다. 좀 더 막연히 내일은 좋아질 거야라는 또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그런 불확실성을 좀 더 받아들이고 없는 길도 좀 더 내 길을 만들어 가서 헤쳐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